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양현준 교수입니다. 제주도 인구가 전국 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고요. GR 밑에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1%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3, 4년간은 이 제주도에 대한 이슈가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주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지만 제주도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권에서의 보물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보물섬이라는 것은 보물이 있다라는 건데, 그 보물섬에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보물을 캐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지도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들, 아마 보물을 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오피스의 호가 임대료와 실질 임대료 결정 요인 분석입니다. 자, 오피스 빌딩이라 하기도 하고 오피스 건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오피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호가 임대료, 명목 임대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 임대료, 유효 임대료 이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호가 임대료 결정 요인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 임대료의 결정 요인은 무엇이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택이나 토지 다른 시장과 달리 오피스 시장에서의 오피스 임대료라든지 오피스 매매 가격은 잘 공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그런 분들만이 정보를 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오피스 부분에 대한 오피스 시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호가 임대료와 실질 임대료 결정 요인을 분석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호가 임대료 결정 요인과 실질 임대료 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게 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피스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오피스는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2002년, 2004년 리츠 부동산 펀드 등의 간접 투자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오피스는 자산으로서의 그 가치를 더 빛내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6년까지 공급되는 신규 건설된 추이를 봐보면 2003년 대비 2016년에는 약 75%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오피스 공급이 많았다는 거죠. 자, 오피스 공급이 많아지면서 오피스의 호가 임대료, 그러니까 호가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픈하는 이러한 임대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호가 임대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이 밑에 있는 공시율입니다. 공시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오피스 시장이 초과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경제학적으로 초과 공급이 된다고 하면 임대료는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시율이 올라가는 이러한 시기에도 여기 호가 임대료, 명목 임대료는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보였던 거죠. 이론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 우리 실무에서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그에 대한 원인은 렌트페이가 그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렌트페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되 일정 기간, 1년에 몇 개월은 임대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렌트페이라고 하는데, 아니 임대료를 낮추면 될 건데 왜 임대료를 계약을 하고 한 달, 두 달, 많게는 7개월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을까? 이것 또한 의문일 수가 있어요. 자, 그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보면 렌트프리를 제공을 해도 렌트프리를 제공할지언정 임대료는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건물주들의 의지가 반영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어느 부동산 회사의 칼럼을 보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렌트프리를 제공하는 게 자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해외의 한 연구에서 보면 이 렌트프리라는 것이 호가 임대료와 실질 임대료 간의 이 괴리를 더 크게 해버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호가 임대료에 기초한 연구를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연구하게 된 문제제기가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대료. 버스컬리의 산업명 모형을 보면 임대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부동산은 단기에는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이러한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공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수요는 임대료와 경제 변수의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형태의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즉,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는데, 인구의 증가라든지 어떤 경제 변수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제주도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또한 반대로 공급이 증가한다고 하면 동일한 수요하에서는 공급이 증가해버리면 임대료가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죠. 자, 임대료를 가지고 부동산의 내재 가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들을 전부 다 현재 가치화 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임대료가 매기의 임대료가 고정이 되어 있고 불변이고 이자율이 고정이다라고 하면 위의 식은 보시는 거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식은 무한등비급수의 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내재 가치는 임대료를 이자율, 할인율로 할인하는 값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렌트프리가 주어진다. 렌트프리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차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임대료, 정해진 임대료에서 렌트프리만큼 차감하는 게 건물 소유자가 받게 되는 실질 임대료가 되겠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을 또 해보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는 결과적으로 AR분의 I분의 AR만큼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론적으로 초과 공급이 되면 임대료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임대료에 렌트프리를 제공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는 게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실제 실증 구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서울 오피스 시장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10분을 지키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선행 연구는 텍스트로 가름을 하고 바로 실증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유강민 여태종 씨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호가 임대료가 실질 임대료에 비해서 렌트프리 등을 감안한 실질 임대료에 비해서 매매 가격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더 높은 설명력과 높은 유의성과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론과는 상반되는 이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제가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에 3,000평 이상의 오피스 578개를 대상으로 해서 실증 분석을 하였고요. 호가 임대료라는 것은, 호가 임대료는 그 오피스 빌딩의 그 오피스의 기준층,
기준층이라고 하면 보통 3층 이상을 얘기를 하죠. 3층 이상의 월 임대료에다가 우리나라 오피스 계약의 임대차 계약 방식은 보통 보증보 월세 방식이 전형적인데 그 보증금이 월 임대료의 10배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준층의 보증금에 그 당시에 회사 책임리를 적용한 것을 임대료에 변환해서 호가 임대료로 했고요. 문제는 개별 오피스 빌딩의 실질 임대료를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500개 빌딩에. 500개 빌딩에 1000개 이상의 임차인이 있을 텐데 그 전 임대차 계약을 조사해야 실질적인 그 오피스의 실질 임대료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선행 연구를 이용을 해서 개별 오피스들의 실질 임대료를 추정을 합니다. 그 실질 임대료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렌트 프리 기간을 계산을 해내는 거죠. 개별 오피스 빌딩의 렌트 프리 그 기간을 계산을 해낸 후에 위에서 계산한 호가 임대료에 차감을 하게 되면 그 개별 오피스의 실질 임대료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정한 임대료를 가지고 임대료 결정요율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렌트 프리 기간을 추정한 이 연구는 황병석, 유병석 이 연구에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렌트 프리 기간을 추정을 했습니다. 자, 건물 연면적, 건물 공실률은 해당 건물의 연면적과 공실률을 계산을 하고요. 개별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은 현실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인체본 여호부의 각 지역별 그 당시의 평균 임대 기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임대료는 실제 그 빌딩의 호가 임대료를 적용을 하였고요. 시장의 공시율과 시장 임대료는 마켓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 5개 매월 기관의 평균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변수는 종속 변수는 호가 임대료와 실질 임대료이고요. 독립 변수는 그 오피스가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 입지적 특성, 기타 특성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독립 변수, 이러한 것들은 여러 현행 연구에서 많이 이미 다루었던 변수들을 등장을 하였습니다. 예, 변수의 기술 통계량은 텍스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분석 모형은 그 헤도닝 모형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호가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T값이 전부 모든 변수들, 모든 독립 변수들이 다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도 호가 임대료 결정 요인에 대한 실질 분석 결과도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연면적이 클수록 임대료는 높아지고요. 층수가 클수록, 그러니까 높은 건물일수록 임대료가 높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될수록 임대료는 하락하고요. 그다음에 전용률이 클수록 임대료는 높아지게 됩니다. CBD가 GBD에 비해, YBD에 비해서 임대료가 높은 것이고요.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연히 임대료는 떨어지게 됩니다. 소유자,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리츠, 부동산 펀드 등의 투자기구가 소유한 오피스가 임대료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직영 관리 방식이 임대료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실률이 증가하더라도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극히 우리나라 서울 오피스 시장의 현상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실질 임대료 분석 결과입니다. 앞 화면과 비교해서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달라진 데가 거의 없어요. 공실률만 유의하지 않게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실질 임대료를 계산을 할 때 공실률을 이미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호가 임대료와 실질 임대료 결정료에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공실률이 다르지 않느냐 반문을 제기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에서 보면 공실률이 임대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고요.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이 차이 하나로 실질 임대료와 호가 임대료와 실질 임대료 결정료에 차이가 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본 얘기에 지지를 하기 위해서 유강민 연태중의 연구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보면 호가 임대료가 실질 임대료보다 매매가격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더 높은 설명력과 유의성을 가졌다는 것을 제 주장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을 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추정한 실질 임대료가 그 개별 오피스의 실질 임대료와 어느 정도 근사하냐라는 거죠. 그것은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긴 합니다만 향후에 후속 과제로 남겨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사실은 지금 3주제 들어가야 될 그런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컴퓨터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좀 가능하면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가 저희 대학원 수업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양이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양이 살기가 어려운 이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우리 대학원생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양도 소득세를 낸답니다. 그래서 양이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우스갯소리였는데 알아듣시는 분은 알아들으시고 한참 생각하시는 분은 한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지리대학교 우리 양영준 교수님 제가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미래융합대학의 부동산 자산관리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까지도 부동산의 어떤 그런 열기, 부동산의 학문에 대한 부분이 펼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발표도 하셨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주제를 보면은 지금 핵심어의 논문에 보시면 24페이지 부분에 핵심어가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 렌트 프리, 호가 임대료, 실질 임대료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회기 모형을 통해서 했고 또 공실비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무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앞에 계신 분 우리 교수님들이 12분이십니다. 그래서 2분만 얘기하셔도 24분이 지납니다. 그래서 2분이 지나면 과감하게 제가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많이 얘기를 하면은 다른 분께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 감안해 주시고 제가 소개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저희가 정리하고 그리고 발표하신 우리 양 교수님 얘기를 듣는 걸로 해서 컴팩트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 그리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필 교수님부터 시작 부탁드립니다. 예, 동서울대 박필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2주 전쯤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2분 이내로 끝내라고 하기 때문에 제일 궁금했던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덜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우측 중간에 종속 변수를 호가 임대료로 하고 호가 임대료 계산할 때 혹시 이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을 해서 월 차임에다가 보증금 월
차인 전환된 금액을 더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 이제 법 전공이기 때문에 상가공원 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법 제12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는 첫째,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현재 연 12%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현재 4.5배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그런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회사 차익 금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본 논문은 2016년 12월 현재 회사 차익 금리 연 1.886%를 적용하여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고서 나누기 또 12로 해서 월 차임을 계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회사 차익 금리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지. 근데 앞에 발표하실 때는 또 마치 이제 한가공원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것처럼 연 12% 이렇게 적용했다고 해서 법에 거의 접근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 제가 이해를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성주환 교수님. 창신대학교 성주환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할 부분이 데이터의 부정확성, 통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라고 얘기해요. 근거로 여기서 이제 렌트프리가 호가 임대료와 시장 임대료를 괴리시키고 호가 임대료를 왜곡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회계 분석으로 차이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괴리감이 없고 왜곡시키지 않는다라는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이제 전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질 임대료 산정 시에 이제 황병훈 유정석 2017년 논문을 인용해서 렌트프리 기간을 산정을 했는데, 지금 본 연구의 변수들하고 지금 이 선행 연구하고 변수가 틀립니다.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지도 우선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채권 연구 2013년도에 서울 지역별 평균 임대차 기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는 2016년 연구인데 2013년 연구에 평균 임대차 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산정 방식으로 아무리 적용을 해도 이게 부정확하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면적을 한번 기초 통계를 한번 보시면요. 그 29페이지 보시면 지금 평균이 최소값 최대값이 있고요. 평균 표준 편차가 있는데요. 연면적만 봐도 지금 최대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얘기로는 이제 정규성을 띠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외도가 오른쪽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건데, 이럴 때는 구분해서 연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부 시장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면에서도 좀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렌트프리 효과가 공실률이 마이너스 효과가 예전에 나타났는데 지금 최근에는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단 말이죠. 최근에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 거는 렌트프리 효과가 있는 건데, 예전에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될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로는 그 오피스의 변화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패널 데이터 아니면 풀 데이터 만들어서 이거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덕훈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조덕훈입니다. 오늘 이 발표를 하게 돼서 토론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렌트프리에 대해서는 별로 뭐 중요성을 두지 않았었는데 개인적으로 논문을 읽으면서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렌트프리가 여기서는 세입자가 주인한테 임대료를 주지 않는 기간이라고 정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렌트프리 그 정의에 기간이 포함되면 그 사용되는 용어도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렌트프리 기간이라고 이제 변수를 사용하셨는데 그 렌트프리의 정의를 제대로 하면 사용되는 용어도 좀 일치를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5페이지 제가 이제 읽으면서 호가 임대료, 계약 임대료, 실질 임대료와의 그 관계를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면서 어떻게 될까 읽었어요. 그런데 각주 18번에 나와 있더라고요. 호가 임대료하고 계약 임대료하고 실질 임대료하고 그 관계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주 18을 25페이지 앞에 서론으로 각주를 좀 옮기면 읽는 독자로 하여금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읽으면서 이 렌트프리가 그 호가 임대료에 기초한 연구 결과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뒤에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일까 계속 이제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 임대료에 기초한 연구 결과를 왜곡시킨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부연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기타 많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 여자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논문 발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은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 계약 기간은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 기간입니다. 그 이유는 선투자된 그 임차인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은 최소 미니멈 3억에서 10억까지의 인테리어 비용을 오피스 내부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세 개 지역을 대형 오피스 위주로 지금 분석을 했고, 이 대형 오피스 면적은 기본적으로 렌트프리가 적용되는 기준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렌트프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보정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질 임대료가 에스킹 프라이스 안에는 임대료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총 건물 면적, 측정 면적, 층별 임대 가능 면적, 사용 가능 면적, 오피스 면적, 건물 공용 면적, 층별 공용 면적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오피스 건물들은 그거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냥 크로스하고 네트로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킹 프라이스가 정말 에스킹 프라이스고 실질 임대료가 실질 임대료인가, 렌트 프리를 주었다고 해서 이 건물들이 정말로 손해를 볼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실물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수많은 보정 작업을 거쳐서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2개월, 3개월 렌트 프리를 주었다 할지라도 계약 기간은 1년 뒤에는 반드시 임대료를 원래 시장 가격에 맞춰서 계약 기간이 그 임대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마이너스 기간을 주는 것이 추후에 보면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실물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서 서울 오피스 호가 임대료하고 실질 임대료 결정 요인의 분석이라는 걸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실제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저는 핵심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고요. 좀 더 이거를 구체화한다면은 그 면적을 위한 비율과 등식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걸 한번 열어서 좀 구획을 나누어서 그걸 가지고 이 에스킹 프라이스하고 실질 임대료에 대해서 결정 요인을 구분 지어보는 것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현재 나와 있는 그 리절트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를 썼거든요. 당연히 연도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임대료도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결과물을 조금 분석을 조금 더 깊게 한 다음에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도심 지역에 있는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미 분석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만약에 나누게 된다면 도심과 부도심을 좀 나누어서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도심 지역에 있는 오피스하고 도심 지역에 있는 오피스가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각각의 특징도 다르고요. 그런 거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 결정률 분석에 있어서 하나 정도의 더 변수를 집어넣고 아까 면적에 관련된 거요. 그걸 좀 집어넣어서 정말로 임팩트컬한 그 임팩트를 하나를 조금 더 결과물로 도출되어 된다면 그 읽는 사람 입장으로서 시장적인 면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사회대학교 권호공 교수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우선 제목 자체에 상당히 의문을 가졌는데, 그 31페이지의 그 결론에 한번 보시면은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호가 임대료와 실질 임대료의 결정률을 비교해보면 공실 제외하고는 다른 독립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값은 약간의 차이가 그렇거나 일치한다. 단지 공실들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까 발표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그 호가 임대료는 아마 조사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 임대료는 이 호가 임대료를 가지고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정한 값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한다는 것은 문제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자료수를 하는데 예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차라리 논문 제목을 바꾸셔가지고 그냥 수오피스의 임대료 결정률 분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이게 행정력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결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다른 거시적인 변수와 이거만을 좀 더 연구해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이너한으로 또 하나 지적해드리면은 그 29페이지 그 표상을 보시면은 그 독립변수에 여러 가지 나오는 그 CBD, GBD, YBD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 물론 많은 놈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덧붙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동대학교 금융자산관리학과의 유한수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 호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 이제 보증금의 회사채 금리를 곱하는데 이거보다는 정기예금 금리를 곱하는 것이 더 현실에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특성 변수와 호가 임대료 간의 활동면 분석을 했는데 다른 측면의 연구 주제를 제안한다면 우리가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심리지수 이런 것과의 어떤 시결 분석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저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절반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코멘트 하지 않고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중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에 반갑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학생 수가 제일 적은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3명 대학입니다. 중국 제천에 있는데 3명 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왔습니다. 요즘 그 논문 심사철이라 논문을 이렇게 심사하다 보면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목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 제목이랑 내용 정리하는 게 그게 이제 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전 제목 보고선 뒤에 각주처리에도 좀 나와 있는데 서울 오피스, 그럼 서울 오피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서울시는 서울시 오피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여기서 또 이제 그 호가 임대료랑 실질 임대료가 이렇게 명확하게 주제로 나왔다는 거는 개념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 고찰 보면은 임대료와 내재 가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호가 임대료랑 실질 임대료가 뭔지를 명확히 개념 정의하고 그 개념 정의 한대에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념 정의가 어려우면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라도 정의를 해갖고 전개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구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해야만 자기 디펜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연구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가령 연구 범위는 장소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를 명확하게 해먹어서 그걸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건가, 그런 걸 다뤄야 되는데 뭐 뜬금없이 연구의 구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차별성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분석 틀이 있는데 분석 틀은 모형이거든요. 그 모형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모형도 불확실하지 않고 그냥 자료 분석 들어가는데, 아까 또 말씀드렸어요. 자료 거기 보면은 CBD든 GBD든 YBD든 어나저든 명확하게 CBD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두루뭉실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데이터 이렇게 갖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보면 이제 분수 변수랑 독립 변수 두 개 있는데, 사실 제일 제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차장 문제가 아주 나는 많이 그거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주차가 몇 대가 되는지, 근데 그런 건 안 다루고 그런 것도 좀 이제 유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눈에 거슬리는 것이 그 단위 범용을 평을 써요. 근데 이 평을 쓰면 안 돼요. 법에도 평가면서지 그런 것들은 좀 유념을 해주십사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에 각주 처리하는 거는 아주 눈에 거슬려요. 내가 이렇게 연구해서 다 했다는 건데 그 32쪽 보면은 왜 각주 다른 사람 거 왜 저기해요? 마지막 결론은 내 주장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임정식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양남대학 김정우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해 주셨고, 저는 전체적인 걸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 공간 시장에서 실제 임대료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오피스 공간 시장에서 이 임대료가 결정되고 자산 가치는 자산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오피스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의 특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CBD 등 권력의 범위 앞부분에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CBD뿐만 아니라 이 권력별 이 공실률이라든가 아니면 그 렌트 프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추이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권력 간 임대료 차이를 갖다가 단순히 패드링 프라이스 모델을 가지고 유의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차이성이 없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권력 간 임대료 차이를 갖다가 분산분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서울 전체 평균과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갔을 때도 이 렌트 프리 기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 이 독립변수에는 렌트 프리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쪽에서도 공간시장에서 임대료 결정이 되지만 실제 그 자산 가치는 자산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디카스퀘어 히튼의 4사분 모형을 갖다가 좀 더 확장시켜서 자산시장까지 좀 제시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가면은 연면적이라든가 층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중 공정성을 높여서 RSK 값을 높이지 않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동시에 넣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수에 렌트프리 기간을 넣어가지고 이 더미를 주든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표 3에서는 우리 성경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균의 차이가 이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평균을 쓰는 건 문제가 있다. 제 생각에서는 그냥 좀 더 편리하게 본다면 중위수를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 갔을 때는 렌트프리가 호가이들에 기초한 연구 결과를 왜곡시킨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호가 임대료에 기초한 연구 결과를 왜곡시키지는 않지만 이 연구 결과를 왜곡시키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는 왜곡시킬 수도 있고 또 호가 임대료 자체가 공실률 때문에 또는 그 렌트비 때문에 뭐랄까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서 실질적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미 그것은 왜곡이 생겼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 임대료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임용 미수라든가 이런 걸 빼고 실질 임대료를 구하는 것인데 공실률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실질 임대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권역별로 오히려 권역별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가지고 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나중에 묶어 다녔습니다. 예, 김영대학교 김영주 교수입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생각되는 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전부 다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호가 임대료도 추정치고 실질 임대료도 추정치고 28쪽서부터 29쪽까지 이 두 개의 추정치를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현실을 담보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 6에서 보면은 이제 실질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 다음에 표 5에서 호가 임대료는 그 실층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했는데 표준화 계수를 보면은 공실률이 제일 낮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공실률이라는 게 이 연구에서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요. 이 표상을 여러분이 몇 분이 거론을 하시는데요. 여기 더미 변수가 4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더미 변수에서도 또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명목이나 서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시각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근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우건대학교 김영근입니다. 앞에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저희 그 연면적에서 이 비법정 단위 쓰는 거에 좀 많이 거슬렸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 자체가 이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은 굳이 논문에다가 해석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알제곱값이라든가 F밸류라든가 그 30페이지의 다중공성성 그다음에 모형에 대한 설명력 이런 부분들은 논문을 보면서 다 이해를 하는데 굳이 논문의 이 통계 기본 설명을 또 해야 되는지 한번 좀 검토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주석 24번을 보면 논문의 실증 분석에서는 표 내에 대한 설명을 좀 짚어줘야 되고 표 내에 있는 내용을 시사점으로 좀 뽑아내야 되는데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주석을 달게 되면은 연구자의 어떤 그 내용들이 이 주석에 그냥 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주장이 없는 건데 그래서 주석 본론에서 주석 부분은 좀 제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결론에서 보면 본론에 있는 내용이 결론에 중복된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 3회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은 내용을 또 같게 쓰는 것이 좀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전체적으로 통계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 대한 설명보다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한 시사성을 이렇게 좀 엑기스 있게 뽑아내면 더 훌륭한 논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승현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아 신탁에 근무하는 고수입니다. 올해 경기 전망이 부동산 전망이 내년에는 후퇴기로 가고 19년부터는 불황이 올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호황일 때는 고가인 주택이 많이 이제 사업이 되고요. 불황인 지금과 같은 불황일 때는 오피스텔, 틈새 시장으로 해서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많은 건설사와 저희 신탁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이런 데서 대체 투자자로 지금 오피스텔을 많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적절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로 논문을 보면은 연면적, 층수, 경과연수, 전용률만을 사용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현장에서는
위치나 교통, 편의시설, 그리고 또 관리 수준이나 부대시설, 건축 수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하단의 왼쪽에 보시면은 공실률이 증가할수록 호가 임대료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렌트프리를 적용하여 호가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이 렌트프리라는 거는 분양에서는 그냥 어떤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다른 더 중요한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렌트프리가 호가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가 좀 비약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해 주신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 딱 1분 초과에 있습니다. 25분 지났습니다. 토론에 이렇게 시간 맞춰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조목조목 이렇게 주신 정말 소중한 의견입니다. 이 소중한 의견은 도둑을 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이라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목 추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개념 정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연구에 대한 어떤 범위 문제, 그리고 데이터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과연 실제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나, 물론 여기 연구에 한계도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문제, 그리고 일부 변수를 좀 뺐으면 좋겠다는 문제, 그리고 오히려 다른 변수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그리고 영역에 대한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통계에 대한 그런 분석에 대한 문제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 문제,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도 차이 분석 같은 것을 좀 추가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결론에 대한 부분도 본인의 의견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빠뜨린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흘렀지만은 그래도 오늘 제일 많은 그런 것을 얻어가신 우리 양영준 교수님의 답변을 한 2분, 3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해 주신 심사위원 패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 제시해 주셨던 이러한 문제점들은 저 또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시작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왜 회사채 금리를 적용을 하였는가, 오피스 시장 분석에서 이 보증금을 계산할 때 어떠한 금리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게 연구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사채 금리를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국공채 금리를 적용을 하기도 하고, 시장 금리를 적용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송주환 교수님 말씀하신 거, 회계 분석 하나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 문제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변수에서 기존에 있는 변수가 아닌 어떤 입지 특성이라든지 이러한 변수들을 추가하지 못한 점, 연구의 한계로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신 개념에 대한 정의, 연구의 범위, 데이터, 이러한 부분들을 소중히 담아서 이야기하지만 좀 더 좋은 논문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컴퓨터하게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오늘 발표하신 우리 양영준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우리 12분의 토론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